보상금 100억이 있는데 난 6개월밖에 못 살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 근데 이 돈을 누구한테 줄까? 손에 쥐어진 두 장의 종이. 하나는 100억 원 보상금 통지서였고 또 하나는 6개월 시한부 진단서였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73세에 처음으로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지만 동시에 죽음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100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찾아가 보기로 말이에요. 정말 아프고 가난한 어머니를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으로 7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둘째는 장사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었으며 막내딸은 미혼모로 분식집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 자식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100억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3세 이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할머니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우체부가 건넨 등기우편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것만 바라봤어요. 충청남도 서산시 국도확장사업단이라는 딱딱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정부 기관에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돋보기를 찾아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토지 보상금 산정 통지서, 그 아래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 저는 0의 개수를 세어야 했어요. 하나, 둘, 셋, 8개. 아니, 9개였습니다. 100억 2천만 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흙만 만졌던 제 손에 100억이라는 돈이 쥐어진다는 게 말이에요.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평상에 주저앉았어요. 45년 전 남편 이정수와 함께 3천만 원을 빌려서 산 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였죠. 국도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물도 잘 안 나와서 모두들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 땅을 일구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밭을 갈았고 저는 모내기며 김매기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아이 셋을 등에 업고 밭에 나가던 그 시절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큰아들 정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감기로 며칠 결석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다 먹였던 기억. 둘째 정수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맹장 수술을 해야 했는데 수술비 50만 원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 집 청소를 하며 돈을 모았던 기억. 막내딸 정희가 대학에 붙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했던 그 슬픈 기억들. 모두 이 땅 때문이었어요. 이 쓸모없어 보이던 땅을 지키느라 우리 가족은 가난했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어요. 국도 확장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땅은 핵심 보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주변 땅값이 치솟았고 결국 100억이라는 금액으로 돌아온 거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이제 고생 끝났소.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가버렸죠.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돈만 있었으면 하고 통곡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생겼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돈이요. 하지만 남편은 없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그날 오후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이 찾아왔어요. 평상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예전부터 가끔 있던 증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심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충청남도 대학병원 심장내과를 찾았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신부전이 많이 진행됐고 판막 손상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성공률이 30%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제 차례구나 싶었습니다. 73년을 살았으니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수술비는 1,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가방 속에는 100억 원짜리 보상금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1,000만 원쯤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낼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수술 예약을 잡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가방 속 2장의 종이를 꺼내봤어요. 하나는 100억 원 보상금 통지서, 또 하나는 6개월 시한부 진단서.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돈이 없어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거액을 손에 쥐었는데 죽을 날만 정해졌으니까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아플 때 그 아이들이 곁에 있어줄까? 새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정민이는 50세로 시청 공무원이고 둘째 정수는 48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막내딸 정희는 43세로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모두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까지 보내려고 논밭을 팔았고 결혼시킬 때도 빚을 내서 혼수를 장만해줬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도 바쁘다며 해외여행을 가버렸고 생일에는 문자 한 통이 고작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딱 그뿐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100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일부러 가난한 척하며 만나보는 거죠. 과연 그 아이들은 정말 아픈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날 밤 옷장을 뒤졌습니다. 가장 낡은 옷을 찾아야 했거든요. 10년도 더 된 검은색 점퍼, 색이 바랜 회색 면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른 낡은 고무신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시골 노인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죠. 가방에는 100억 원 통지서 대신 병원 진단서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5만 원만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산시청이었어요. 큰아들 정민이가 일하는 곳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는 어떻게 나올까?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죠. 제가 밭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면 동생들 밥을 챙겨 먹이기도 했어요. 대학 갈 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을 덜었고 졸업하고는 곧바로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결혼도 잘했어요. 며느리 김수지는 약사였고 집안도 괜찮았죠. 아들은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30평짜리인데 시세가 7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큰아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민이마저 저를 외면한다면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니까요. 버스가 시청 앞에 멈췄습니다. 천천히 내려서 낡은 고무신을 끌며 시청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디 찾으시는 데 있냐는 물음에 제 아들이 여기서 일한다고 환경과 한정민 과장이라고 말했죠. 경비원은 전화로 확인하더니 출입증을 내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환경과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여러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저 초라한 노인이 누구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아들 정민이가 일어났어요.
50세인 아들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찬 고급 시계까지. 제 아들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초라한 모습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주변 동료들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 선 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왔냐고, 그리고 왜 이런 차림으로 왔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제 낡은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구나. 그런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든다는데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움이 앞서는 표정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은 자기도 요즘 상황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고 아파트 대출 이자가 월 150만 원이라고, 거기다 아내 차 할부금에 온갖 이유를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걸요. 며느리 수진도 약국에서 일하면서 300만 원은 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엄마가 지금 정말 급하다고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또다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동생들은 안 만나봤냐고, 정수도 있고 정희도 있지 않냐고, 정수는 자영업으로 돈 잘 벌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동생들은 만나봤냐는 거였어요. 아들은 자기는 지금 정말 어렵다고, 그리고 이제 회의 시간이라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 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제 눈에 그 시계가 들어왔습니다.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고급 브랜드 시계였어요. 아들이 입은 정장도 비싼 브랜드였고 구두도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쓰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라도 드린다며 택시 타고 집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5만 원. 1,000만 원 수술비가 필요한 어머니에게 5만 원을 준 겁니다. 아들은 정말 죄송하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5만 원권 한 장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43년 동안 키운 큰아들이 아픈 어머니에게 준 전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직원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복도에 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정민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정민이가 감기에 걸려서 사흘밤을 꼬박 앓았던 적이 있었죠. 당시 저희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사람들 밭일을 대신 해주며 돈을 모았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흘 만에 모은 돈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를 맞췄고 정민이는 다음날 씩씩하게 일어났어요. 그때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엄마,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프면 제일 좋은 병원 데려갈게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5만 원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가 건넨 건 돈이 아니라 나를 향한 거리였습니다. 제 손 안에 5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들이 저와 사이에 그어놓은 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책임질게요. 더 이상은 부담스러워요. 그런 메시지였죠.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시청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수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둘째 아들 정수는 어떨까요? 큰아들과는 다를까요? 저는 가슴 한편에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수는 다를 거야.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따뜻했잖아.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산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수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중국집이었는데 꽤 장사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어요. 대박 중화요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제법 큰 가게였어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몇 대 서 있었고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자수성가했으니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겠지. 저는 그런 기대를 품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업원이 반갑게 맞아줬고 제가 사장님 어머니라고 하자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아들 정수가 나왔어요. 48세인 정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며 주방 옆 작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차림으로 왔냐고 물었어요. 형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수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도 상황이 안 좋다고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돼서 직원도 줄였고 이번 달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1,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온갖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주방에 놓인 최신형 주방 기기들이 보였어요. 사무실 한쪽에는 새 컴퓨터도 있었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부탁했지만 아들은 또다시 형한테는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공무원이니까 저보다 형편이 나을 거라고, 그리고 막내 정희한테도 말해보라고 했어요. 또다시 나왔습니다. 형제끼리 책임을 미루는 말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고.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맹장 수술했을 때 수술비 50만 원을 엄마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냐고 말이에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 달 동안 새벽 3시부터 남의 집 청소하며 모은 돈이었다고. 손이 트고 무릎이 까졌지만 내가 아프니까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형한테 가보라고 하는구나.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박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은 40대 초반의 날씬한 여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들었다며 수술비가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네,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들도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정말 어렵다고 했어요. 이 가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요양원이 정말 좋아졌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냐고 했어요. 마치 저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한테 부담 주지 말고 요양원에 가세요. 그런 뜻이었죠. 저는 요양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모시려고 해도 공간도 없고 자기가 일하느라 집에도 없는데 누가 돌봐드리냐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형님도 계시고 동생도 계신데
왜 자기들한테만 그러냐고 말했어요. 정수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의 본심은 다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주방을 지나 가게 밖으로 나오는데 종업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다 들렸을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정수가 쫓아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됐다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정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형은 5만 원을 주며 택시나 타고 가라고 했고, 동생은 요양원이 좋다고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농사를 망쳐서 빚을 졌을 때도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크면 나도 편해지겠지. 그런 희망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은 제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아이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든 걸까? 아니면 돈이 없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부자였다면 아이들이 저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가방 속에 든 100억 원 보상금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100억이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 두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5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을 테고, 요양원이 아니라 제일 좋은 병원을 권했을 겁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자식들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게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어요. 차갑지는 않았지만 옷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웅크리고 앉았어요. 이제 정희한테 가봐야 하나? 막내딸 정희는 어떨까요? 딸은 아들과 다를까요? 사실 정희한테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제일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줄 돈도 없을 거야. 그래도 만나는 보고 싶었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춘자야? 너 춘자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박금내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박금내는 저와 동갑인 73세였어요.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서로 아이들을 키우며 자매처럼 지냈던 사이였죠. 하지만 10년 전쯤 금내가 서울로 이사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금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왜 이렇게 말랐냐고, 얼굴도 안 좋다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금내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시켜주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죠. 저는 금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두 아들한테 갔지만 외면당했다는 것. 다만 100억 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애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라고 변명했지만
금내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고 둘째는 장사 잘 되잖아요. 금내는 계속 분노를 표출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금내야, 너는 어떻게 지내? 제 질문에 금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도 사실 요즘 힘들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금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했어요. 간암 3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치료비가 1,500만 원이 든다는데 자기들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고 했어요.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아들한테 말했더니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했답니다. 금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비상금 통장이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정확히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억은 숨겨두었지만 이 돈만큼은 쓸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1,500만 원 있어. 금내는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나도 수술비가 필요하잖아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금 미뤄도 되지만 매형은 급하잖아. 금내는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통장을 금내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 얼마나 오래 알았냐고 30년도 넘었잖아요. 내가 정민이 키울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때 내가 쌀 한 가마니씩 갖다 줬잖아요. 이제 내가 갚을 차례라고 말했어요. 저는 금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돈은 내가 묻고 가지만 너는 아직 살아야 하잖니. 금내는 제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아들에게 외면당하며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인 막내딸 정희를 만나러 갈 시간이라는 거요. 과연 정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금내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서산시 외곽의 작은 시장이었어요. 막내딸 정희가 분식집을 하고 있는 곳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어떨까? 막내딸 정희는 43세였어요. 미혼모로 13살 된 딸 미나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희 이야기를 하려면 마음이 아팠어요. 정희는 세 남매 중에서 가장 불운한 삶을 살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붙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빠 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정희 몫은 없었던 거죠. 그때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괜찮아. 오빠들이 먼저 공부해야지. 22살 때 정희는 연애를 했어요. 착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정희가 임신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두 오빠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정민이가 왜 집에 두냐고 창피하다고 했고 정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결국 정희는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 미나를 낳고 온갖 일을 하며 키웠죠. 식당 설거지, 청소, 가게 보조. 못 해본 일이 없었어요. 5년 전부터는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며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왔죠. 정희한테는 기대하지 말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희는 줄 돈이 없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 애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얼굴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막내딸 얼굴 한번 보고 손녀 미나도 안아주고 싶었어요. 버스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시장은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정인의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고 주방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유리창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메뉴판도 예쁘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정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방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야. 주방에서 정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하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43세인 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었어요. 이 애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오빠들과 달랐어요. 제 낡은 옷차림을 보고도 왜 이렇게 왔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 편찮으시냐고 먼저 걱정했죠. 정희는 저를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안쪽 작은 방에서는 손녀 미나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방으로 들어가 딸을 도와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희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떡을 썰고 야채를 다듬고 소스를 만드는 모습이 프로 같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냐고 물었더니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미나랑 둘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를요. 13살 딸을 혼자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곧 따뜻한 떡볶이가 나왔어요.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었어요. 정희가 정성껏 만든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냐고 물었고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정희는 제 옆에 앉아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엇이 아프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빨리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든다는구나.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 정희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오빠들한테는 말씀하셨냐고 물었어요. 응, 정민이랑 정수한테 다 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두 아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이 5만 원을 준 것, 둘째가 요양원을 권한 것을 말이에요. 정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오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기보다는 슬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고, 그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말했지만 정희는 무슨 사정이냐고 했어요.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인데 말이에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잠깐만요. 정희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나왔는데 손에 통장 3개를 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테이블에 통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제 전부예요. 첫 번째 통장 140만 원, 두 번째 통장 210만 원, 세 번째 통장 130만 원, 합계 480만 원. 이게 제가 모은 전부예요. 부족하지만 일단 이걸로 병원 예약부터 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내가 미나랑 살아갈 돈이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괜찮아요, 엄마.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엄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수술부터 받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어떻게 마련하냐고 물었어요. 아직 500만 원이 넘게 부족한데 말이에요. 대출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 가게라도 팔겠다고 했어요. 안 돼. 저는 정희의 손을 막았어요. 이 가게는 내가 미나 키우며 힘들게 일군 거잖아. 어떻게 팔아? 정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제가 살아요.
돈 걱정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식의 마음이라는 것을. 돈에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어머니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480만 원밖에 없지만 그 전부를 내놓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아서 정말 다행이야. 정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7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5만 원을 줬고, 둘째는 장사가 잘 되면서도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 살면서 전 재산 480만 원을 내놓았어요. 그 차이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무리해서라도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내일 가도 괜찮다고, 오늘은 너희랑 같이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좁은 분식집 안쪽 방, 2층 침대 아래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손녀 미나가 2층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편하시냐고요? 응, 편해. 우리 미나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3살 미나는 정희를 꼭 닮았어요. 착하고 조숙한 아이였죠.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미나는 침대 위에서 조그맣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할머니 병 낫게 해주세요. 제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정희를 도우려 했지만 정희가 말렸습니다. 그냥 쉬라고, 제가 할게요. 결국 저는 누워서 정희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새벽 1시까지 정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내일 팔떡볶이 떡을 미리 썰고 튀김 반죽을 만들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이 애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제 잘못이었어요. 정희가 대학 갈 때 포기시킨 것, 임신했을 때 두 아들 눈치 때문에 집에서 내보낸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희는 이미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언제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5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정희는 벌써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세수하시고 아침 드세요. 제가 김밥 싸드릴게요. 정희가 정성껏 싼 김밥이 나왔어요.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갑자기? 내가 대학 갈 때 포기시켜서.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오빠들이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했고 저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저 지금 행복해요. 미나랑 둘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정희는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정희네 가게에서 지냈어요. 손님들이 오면 정희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 라면. 모두 정희의 손을 거쳐 나갔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면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정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같이 가요. 제가 휴무 낼게요. 정희야, 가게는 어떡하고. 괜찮아요. 하루쯤이야.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큰아들 정민이와 둘째 정수는 제 피를 나눈 아들들이었지만 저를 외면했습니다. 반면 30년 지기 친구 금내는 1,500만 원이 필요할 때 제가 먼저 도왔고 막내딸 정희는 전 재산을 내놓았어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저와 정희는 작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어릴 때는 오빠들이 그렇게 착했는데 말이에요. 사람은 변한다더니 정말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는 오빠들도 나중에는 후회할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정말 아프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때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정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희가 물었어요. 엄마,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신 거 아니에요? 왜? 오늘 금례 이모한테 1,500만 원을 주셨잖아요.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0억 원 보상금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그걸로 금례 이모 도와준 거야. 정희는 그럼 엄마 수술비는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희와 미나, 그리고 멀리서 생각해주는 금례까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100억 원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인의 집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금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금례의 남편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려던 참이었어요. 정희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가게를 봐야 한다며 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금례를 만났어요. 금례는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수술이 정말 잘 됐다고, 의사가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답니다. 춘자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죽을 뻔했어. 괜찮아.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함께 밭일하던 기억, 아이들 키우며 웃고 울던 시절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춘자야, 너는 수술은 언제 할 거야? 곧 할 거야. 정희가 돈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금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해?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정희가 전 재산 480만 원을 내놨어. 나머지는 대출받겠다고 하더라고. 금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착한 애가. 그런데 큰아들이랑 둘째는? 저는 두 아들의 반응을 다시 이야기했어요. 5만 원을 준 큰아들, 요양원을 권한 둘째. 금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큰아들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점심시간이었는지 동료 2명과 함께 카페에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몸을 낮췄습니다. 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금례는 달랐습니다. 금례는 벌떡 일어나 정민이에게 다가갔어요. 정민아, 너 정민이 맞지? 정민이는 금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신지 잠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나야, 금례 이모.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아, 금례 이모. 오랜만이에요. 정민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이 옆에 있어서 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금례는 정민이를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끌고 왔습니다. 내 엄마 여기 계셔. 정민이는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금례와 차 마시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금례는 정민이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민아, 내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동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는 금례를 제지하려 했지만 금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런데 너는 5만 원을 줬다며? 이모, 목소리 좀. 정민이는 주변을 의식하며 당황했습니다. 목소리를 왜 낮춰?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지. 금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내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밤새 간병하고 병원비 마련하려고 새벽까지 일했어. 금례야, 그만해. 저는 금례를 말렸지만 금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7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픈 엄마한테 5만 원을 줬어.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정민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때 금례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 알아? 내 엄마가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깜짝 놀라 금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국도 확장 사업으로 보상금 받으셨어. 100억 원. 정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00억이요? 그래, 100억. 토지 보상금이야. 그런데 내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고 일부러 가난한 척하며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정민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였는지 알아? 너는 5만 원을 줬고 정수는 요양원을 권했어. 그런데 정희는 전 재산 480만 원을 다 내놨어. 금례의 말에 정민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상금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정민이는 그 서류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토지 보상금 98억 원, 건물 보상금 2억 원, 총 100억 2천만 원. 숫자를 확인한 정민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돈 때문에 나를 찾는 건지 정말 걱정돼서 찾는 건지 알고 싶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단 한 푼도 선뜻 내주지 않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나 주렁주렁 달면서 말이야. 금례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자기 전 재산 480만 원을 다 내놓겠다고 했어. 그게 차이야. 정민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의 동료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민이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야, 형이야. 지금 당장 서산으로 와. 엄마 일로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끊고 정민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100억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후회, 당황, 절망, 그리고 욕심.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1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제 아들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과연 두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카페에서의 폭로 이틀 후, 저는 충청남도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대로 입원하게 된 거였어요. 정희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정희가 무리해서 비싼 병실을 잡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편하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6개월이라던 시한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정희는 병실 의자에 앉아 조는 척하며 저를 지켰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을 텐데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정민이와 둘째 정수가 들어왔어요. 카페에서의 일 이후 이틀 만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제 병상 옆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다시피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두 오빠를 노려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왔냐는 눈빛이었죠.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몰랐냐?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냐?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심각하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그럼 심각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정민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엄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정민이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법정 후견인 신청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냐? 정민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100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는 부담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정 후견인이 되어서 도와드리려고.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들, 지금 정신이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가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희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 엄마는 정신이 멀쩡하신데 무슨 소리야. 정희는 분노했지만 정민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상태잖아. 실제로 금내 이모한테 1,500만 원을 그냥 주셨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정희가 항변했지만 정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빠져. 법적으로 후견인은 아들들이 우선이야. 그리고 너는 막내딸이니까. 정민이의 말에 정수가 거들었습니다. 막내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지. 한 집안의 재산은 아들들이 관리하는 게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정희가 오빠 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기 꿈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막내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상체를 일으켰어요. 정희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누워 계세요. 하지만 저는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정민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야. 100억이라는 돈이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냐? 내가 아플 때는 5만 원 주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더니 10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법정 후견인이라고?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저희가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안전? 누구한테 안전하다는 거냐? 나한테? 아니면 너희한테? 저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저기 서랍에서 봉투 하나 꺼내줘. 정희는 제 말대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가져왔고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카페에서의 폭로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법정 후견인을 신청한다면 나도 할 일이 있어. 저는 변호사 명함을 두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쓸 거야.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유언장이라니요?
그래, 유 원장. 내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확실히 정해 놓을 거야. 정민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선택했어. 어머니가 아플 때 외면했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는 후견인이 되려고 했지. 정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아니야. 너희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한 거야. 저는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정민이는 제가 평생 믿었던 아들이었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효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법정 후견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 정수는 제가 평생 걱정했던 아들이었어요. 형보다는 부족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막내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나가거라.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정희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정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 김철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박명옥 여사님. 유 원장 작성건으로 연락받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제 의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유언자 박명옥 씨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하심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의 규모부터 말씀해 주세요. 국도 확장 보상금 총 100억 2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기록했습니다. 상속 대상과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첫째, 친구 박금례에게 10억 원을 상속한다.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례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이에요. 30년 전 남편이 죽고 아이 셋을 키워야 했을 때 금례가 쌀 한 가마니씩 가져다 줬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회 기부 40억 원. 40억으로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저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셋째, 막내딸 한정희에게 50억 원.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너는 평생 오빠들 뒷바라지만 했어. 대학도 포기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고생했지.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차례야. 엄마. 넷째, 큰아들 한정민과 둘째 한정수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아들은 제가 아플 때 외면했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는 법정 후견인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정희가 두 오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모든 상속을 취소하고 전액사회에 기부한다. 정희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런 조건을? 정희야, 너는 착해서 언젠가는 오빠들을 도와주려 할 거야. 하지만 그러면 안 돼. 그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저는 유언장에 서명했고 정희와 변호사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됐다.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을 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정희야, 엄마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고향이요? 응. 바다가 보고 싶어. 제 고향은 충청남도 태안이었어요.
바닷가 마을이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놀던 기억이 났습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흙만 보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는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사회기부금 40억 중 일부를 사용해서 태안의 작은 바닷가 집을 구했습니다. 단층 집이었는데 마당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금리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남편 수술이 성공해서 완쾌되었다며 저를 돌보기 위해 온 거였어요. 창자야, 우리 여기서 같이 늙어가자. 금례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태안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손녀 미나는 학교를 마치고 오면 제 옆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의사 되어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미나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가 훌륭한 의사가 되면 좋겠구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정민이와 둘째 정수였어요. 두 아들은 집 대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밖에 나가 두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정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왔어요. 만나주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 정희는 알겠다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아들은 며칠 동안 대문 밖에서 서성였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정말요? 응.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자. 두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저희가 곁에 없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너희들은 이미 선택했어.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했지. 두 아들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가거라. 엄마는 이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두 아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유언장에 그런 조건을 단 거 알지? 오빠들한테 돈 주면 안 된다는 거. 네, 알아요. 사실 그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엄마,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야, 아무리 미워도 그 애들은 내 아들들이고 너한테는 오빠들이야. 엄마, 엄마는 끝까지 용서 못했지만 너는 다르게 해도 괜찮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오빠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몇 년 지나서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내가 판단해서 도와줘. 엄마, 정말이에요? 응.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그 애들이 정말로 반성하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해. 최소한 몇 년은. 알겠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저는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너 같은 딸을 둬서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제 생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의사가 왔다 갔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희, 금례, 그리고 손녀 미나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금례야. 응, 춘자야. 우리 30년 넘게 친구했지? 그래, 30년도 더 됐어.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았어. 금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춘자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죽었을 거야. 미나야. 네, 할머니. 우리 미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 되거라. 네, 할머니. 꼭 의사 되어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줄게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정희야. 네, 엄마. 엄마가 너를 낳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는 정말 좋은 딸이었어. 정희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갔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 73년을 살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실망도 했지만 막내딸과 친구 그리고 손녀에게서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사랑은 진심이고 돈이 있을 때의 사랑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5시 47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평화롭게 2025년 12월 정희는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옥 의료재단 사무실이었어요. 40억 원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1년 동안 5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어머니 박명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그날 우편물이 2통 도착했습니다. 큰오빠 정민이와 둘째 오빠 정수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1년 동안 두 오빠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갔었죠. 정희는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큰오빠 정민이의 편지였어요. 수진아, 오빠야. 잘 지내고 있니? 오빠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공무원직은 그만뒀어.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내가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1년이 지나도록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하며 후회하고 있어. 오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 수진아, 오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걸 알아. 그래도 이렇게 편지라도 써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오빠도 너처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건강하게 잘 지내. 오빠는 멀리서 너희 가족이 행복하기를 빌고 있을게. 정민 오빠가.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둘째 오빠 정수의 편지였어요. 수진아, 오빠야. 잘 있니? 오빠는 지금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 식당은 접었어. 어머니께 그렇게 했던 내가 장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예전처럼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어. 박명옥 의료재단 소식을 들었어. 수진아,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너를 선택하신 게 정말 옳았어. 오빠는 자격도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재단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고 싶어.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죄를 갚고 싶어서. 수진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오빠들은 이미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너라도 행복해야 해. 정수 오빠가. 정희는 두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만약 오빠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몇 년 지나서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내가 판단해서 도와줘.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했어요. 정희는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해시태그 제8장 제6챕터 -3년 후 2027년 봄. 정희는 두 오빠를 태안 바닷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을 보내신 그 집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오빠는 꾸준히 편지를 보냈고 재단에 매달 1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민이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집을 마련했고 정수 오빠는 작은 식당을 다시 시작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두 오빠를 만났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어머니 산소에 절을 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정민이 오빠가 통곡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수 오빠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응?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오빠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제가 판단해서 도와줘도 된다고. 두 오빠는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정희는 가방에서 수표 2장을 꺼냈습니다. 각각 5억 원씩이에요. 이걸로 새 출발하세요. 수진아,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물려주신 거예요. 저는 엄마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두 오빠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오빠들,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부터 세 남매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박명옥이 원했던 것은 아들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2030년 여름, 19살이 된 미나는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박명옥 의료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나의 말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이 보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미나가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빠들도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명옥 의료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0년 후에는 2,0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을 도왔고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민이 오빠와 정수 오빠는 매달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어머니께 죄를 갚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산소 앞에는 언제나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 정민, 정수가 번갈아가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나가 할머니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의사예요.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 도와줄게요.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명옥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착하게 잘 자라렴. 오늘의 박명옥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할머니가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했어요. 막내딸 정희는 480만 원밖에 없었지만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사랑은 진심이고 돈이 있을 때의 사랑은 시험입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30년 지기 친구 금내처럼 사위처럼 진심으로 효도하는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박명옥 할머니를 응원해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